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북의 창입니다. 올 한 해도 저물어 가는데 한반도 정세는 여전히 갈등과 대치, 긴장 속에 놓여 있습니다. 네, 미사일은 아니지만 이번 주에도 북한은 해상 완충구역 안으로 포사격 도발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다시 주적으로 규정한다 하고 북한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최신 스텔스 폭격기를 공개했고요. 일본은 북한 위협을 명분으로 방위력 증강에 나섰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남북의 창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이 9.19 군사합의에 따라 사격이 금지된 해상 완충구역 안으로 이번 주 이틀 연속 포를 쐈는데요. 한미의 포병 훈련에 대응한 거라는 억지 주장을 또다시 폈습니다. 이렇게 남북 갈등과 긴장이 여전한 가운데 다음 달 발간될 우리 국방백서엔 북한을 다시 주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더라도 남북 대화와 협력을 부정하는 건 아니라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관련 내용을 이슈엔 한반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의 포격 도발은 동서해 해상 완충구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연이틀 이어졌습니다. 5일엔 동서해상으로 포탄 130여 발을, 하루 뒤엔 강원도 고성군과 금강군 일대에서 방사포 100여 발을 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 훈련에 대한 대응 사격이었다고 강변했습니다. 한미가 강원도 철원 일대에서 다연장 로켓포를 동원해 실시한 사격 훈련을 핑계거리로 내세운 겁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기존의 낡은 무기가 됐든 신형 무기가 됐든 지속적인 도발을 통해서 국제사회에 관심을 유도하고 또 남북 관계에 있어서 주도권을 잡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이 잇따르면서 윤석열 정부의 첫 국방백서에선 다시 북한을 적으로 규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각종 도발을 통해 우리 국가와 국민을 위협해온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바로 우리의 적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을 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 주적 표현은 1994년 북한의 서울 불바다 위협을 계기로 1995년 국방백서부터 쓰였습니다. 이후 화해 분위기에 따라 직접적 군사 위협 등으로 바뀌었고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을 계기로 적이란 표현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선 남북 정상회담과 9.19 군사 합의 등에 맞춰 북한 대신 세력이란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그동안의 남북관계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이 대등하지 못한 관계를 대등하게 만들겠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이 이어진다면 우리의 적은 북한 정권, 북한군이라는 입장이 계속해서 확인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방공망을 뚫고 은밀하게 핵 공격을 할 수 있는 차세대 스텔스 폭격기 B-21 레이더를 공개했습니다. 미국이 신형 폭격기를 내놓은 것은 33년 만으로 중국, 러시아, 북한 등에 대한 핵 억지력이 강화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북한은 유례를 찾을 수 없게 올 한 해 연간 기준으로 가장 많은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며 우리 안보를 위협했습니다. 이렇듯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막대한 돈을 쏟아붓는 동안 올 식량난은 어느 해보다 심각하다는 평가가 나왔는데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실패로 북한이 경제 집중 노선을 버리고 국방력 강화에 몰두한 데다 자연재해까지 이어진 탓이 큽니다. 그렇지만 북한은 내년에도 역시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중앙TV가 최근 방영한 새 기록영화 인민의 어버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주민들의 의식주 문제 해결을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인민들의 식탁을 하루빨리 풍성하게 해주자는 것이 우리 원수님의 간절한 염원입니다. 이처럼 김 위원장의 애민 이미지를 거듭 띄우며
식량난 타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대북 제재 장기화와 작황 부진 등으로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FAO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북한에서 올해 생산 목표량의 30%가 줄었고 미 농무부는 식량 121만 톤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북한의 해외 공관들은 태국, 베트남, 인도 등에서의 식량 조달에 안간힘을 쓰고 있고 속리망, 남포항 등에선 식량 포대로 보이는 물체들도 다수 포착됐습니다. 우리 생산성의 4분의 1에 불과하다는 것이 국제농업기구의 평가입니다. 일단 주민들이 효율적으로 영농을 할 수 없는 집단 영농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어서 개인들이 열심히 일해야 될 영농 의욕이 없는 것이 큰 문제점이고요. 북한의 일반 경제 발전이 매우 부진한 상태에서 비료, 농약, 농기계 등 투입 요소 역시 공급이 여의치 못한 상황입니다. 이런데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활동은 올해만 총 39회로 지난 38년 가운데 연간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은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한 번 쏘는데 2천만에서 3천만 달러 정도 드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올해 탄도미사일 발사 비용은 5억 6,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400억 원에 달합니다. 북한은 인건비가 거의 한계 비용이 제로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 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의 미사일 발사 비용과는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63번에 걸친 단거리, 중거리 또 ICBM 발사에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수밖에 없고 이것은 올해 1조 원 이상을 상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식량 안보에 예산을 투입하기보다는 미사일 안보에 식량을 투입함으로써 식의주, 먹는 문제 해결에 여전히 관심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이 잦아질수록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변수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일본이 최근 군사력 강화에 나선 것도 그 변수인데요. 일본은 내년 방위비를 올해보다 크게 올리고 군사 전략도 방위에서 반격 능력 중심으로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북한 위협 때문이란 명분을 내세우지만 결국 중국 견제가 핵심이란 분석인데요. 미중 대결 구도를 더 가속화시킬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는 방위상과 재무상을 관저로 불러들인 뒤 내년부터 5년간 43조엔, 우리 돈으론 412조 원의 방위비 확보를 지시했습니다. 앞서 기시다 총리는 현재 국내 총생산 GDP 대비 1% 수준인 방위비를 2027년도에 2%까지 끌어올릴 것을 주문했습니다. 일본의 전력 증강 명분은 역시 북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등을 내세워 적 기지를 공격하는 반격 능력을 안보 전략에 명기하기로 했습니다. 전수방위 원칙이라는 것은 자유권의 행사의 일종인데 일본이 외부로부터 무력 침략을 받았을 때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무력을 행사하겠다는 소극적인 거였거든요. 억제적인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ICBM이나 핵 잠수함이나 이런 것들을 보유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조금 더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일본이 갖겠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훈련인지 일본을 향한 공격인지 정확하게 판단이 되지 않으면은 국제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선제 공격이라는 것을 또 피할 수가 없어요. 이를 위해 2028년까지 극초음속 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고 미국에서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500발도 도입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도발에 따른 안보적 도전이 더욱 심각해졌다면서 일본의 방위비 증액 추진을 환영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이 같은 움직임이 북한은 물론 중국의 반발을 부르고 영내 군비 경쟁을 부추겨 안보 불안을 일으킬 수 있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 하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가장 많은 그 국방비를 투여하고 있는 국가가 아시아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영내에서 어떤 국가도 평화에 관한 얘기를 하지 않고
안보에 위태로운 안보를 얘기하면서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부에 그 연쇄작용을 한다면은 자국의 안보에 마이너스뿐만 아니라 지역의 안보, 안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군비 경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고 이에 대응한다며 일본은 안보 전략의 대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이런 흐름이 미중 대결을 강화시켜 자칫 한반도가 안보 딜레마의 덫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막는다며 국경까지 봉쇄한 북한이니 경제 형편이 좋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더욱 내부 단속과 결속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올해 최대 성과를 올리자며 농업과 공업 등 각 분야의 실적 달성을 대대적으로 독려하고 나섰는데요. 여성 조직을 동원해 출근길 선전 활동까지 벌이고 있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연말 결산 준비에 분주한 북한의 표정, 요즘 북한은 첫 소식입니다. 평양의 아침이 밝아오고 일터로 향하는 주민들의 발걸음이 분주하고 보폭을 맞춰 행진하는 또 다른 사람들. 주부로 구성된 선전원들도 눈에 띕니다. 양손에 든 붉은 길을 세차게 휘날리며 군무 공연을 이어가는데요. 연말을 앞두고 전 사회적인 목표 달성을 독려하는 출근길 선동 활동입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매일과 같이 출근길 선동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올해를 순위적으로 결속하기 위해 두 바쁜 걸음을 타고 치고 있는 조기 수도 시민들과 마음도 발걸음도 함께하는 우리들입니다. 본격적인 결산 국면에 들어선 북한은 이미 이달 하순 당 중앙위원회 제8기 6차 전원회의를 예고한 상태. 올해 사업을 총결산하고 내년 계획을 세우는 자리인 만큼 내부 성과 모으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근로자들은 성과 달성에 대한 부담감을 밝히면서도 남다른 각오를 다짐합니다. 새해를 맞이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이 되었습니다. 제가 맡은 기술혁신 과제를 이달 중에 꺾어내야 되겠는데 푸르는 시간이 막 아깝습니다. 관영 매체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올해 업적을 정리해 선전에 나섰습니다. 나라의 모든 농촌들을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 수 있는 사회주의 리상촌으로 훌륭히 전변시키려는 당중앙의 숭고한 뜻에 또받들려 바다 양식 사업소 준공과 가축을 기르는 종축장 개건 소식 등도 주요 업적으로 전하는데요. 사회주의 농촌 문제 해결의 진로를 명시한 농촌 혁명 강령이라고 추켜 세웠습니다. 한편으론 당 간부들을 강하게 다그치며 주어진 과업을 완벽히 수행할 것을 요구하는 등 올해 성과를 올리기 위해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골인입니다. 7일 열렸던 카타르 월드컵 한국과 브라질 16강전을 북한 조선중앙TV가 녹화 중계한 장면입니다. 그동안 우리 경기는 방송도 안 해주고 경기장 광고판에서 우리 기업 광고도 지우고 방송을 내보냈는데 이번에는 져서일까요? 이번에 무편집으로 그대로 모두 중계했습니다. 특히 손흥민 선수를 대표팀 주장이라면서 자세히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달라진 북한의 카타르 월드컵 경기 중계, 요즘 북한은 두 번째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선중앙TV에서 녹화 중계한 우리나라와 브라질의 16강 경기. 우리나라를 남조선이라 가리키며 경기 장면을 대부분 그대로 전했는데요. 출전 선수 11명을 다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남조선 팀을 보면 문지기 1번의 김성규, 방어선에는 3번의 김진수, 19번의 김영권, 7번 손흥민 선수와 주장 선수입니다. 9번 고계성 선수를 배치했습니다. 특히 마스크 투혼을 펼친 주장 손흥민과 황희찬 등 몇몇 선수는 비교적 자세히 언급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팀의 주장인데 나이는 30살이고 키는 183cm입니다. 토트넘 호츠포 팀에서 선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107차례 국제경기에 참가한 전적을 가지고 있는데 2010년에 국제경기에 처음으로 진출했었습니다. 또 국제무대에서 손이라 불리는 손흥민 선수가 팀의 주력이라며 해설을 이어갔습니다. 팀에서 보면
브라질 팀의 방어수들이 손흥민 선수에 대한 철저한 방어를 하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자기 경기 율동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이마르 선수가 중계는 선수들의 경력과 움직임을 중심으로 차분하게 진행되는데요. 골인데 남선 팀의 김성주, 문지기가 방향 판단을 잘하지 못했습니다. 네이마르 선수의 높은 득점 감각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한국이 브라질의 골망을 가르는 순간에도 담담하게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예, 골인입니다. 경기가 끝난 뒤에는 골을 넣은 백승호 선수의 슛 장면을 하이라이트 영상으로 다시 보여줬는데요. 이전 중계에서 북한은 여러 조별리그 시합을 전하면서 한국은 아예 이름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8조에는 지금 경기에 나온 두 팀 외에 우루과이 팀과 한 개 팀이 속해 있습니다. 또 한국 대표팀의 조별리그 경기는 전혀 중계하지 않았는데요. 이번 대회 초반엔 관중석에 걸린 태극기와 우리 기업 이름이 나온 광고판을 모자이크 처리하기도 했습니다. 남북 관계가 얼어붙은 가운데 북한이 우리 대표팀 시합을 중계한 속내가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겨울로 들어서며 북한 주민들은 식량에 땔감까지 마련하는 등 이른바 월동 준비에 분주하다는데요. 그런데 이젠 생활에 필요한 물자 대부분을 시장에서 사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한마디로 시장이 경제활동의 중심이 됐다는 건데요. 통일연구원의 최근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6년간 북한에서는 시장도 늘고 규모도 커지고 또 무엇보다 시장이 주민들 거주지와 가까운 데로 이전해서 옮겨오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엔 이동통신과 운송수단의 발달이 큰 역할을 했다는 분석인데요. 노동당 없인 살아도 시장 없인 못 산다는 말도 퍼졌다고 합니다. 네, 이번 주 클로즈업 북한에서는 북한 시장의 변화를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북중 접경 지역인 창바이현에서 바라본 양강도 해산시. 해산 종합시장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물건을 실은 트럭과 수레꾼, 상인과 손님들이 뒤섞여 인산인해를 이룬 모습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봉쇄 전이지만 사회주의를 내세우는 가운데도 시장이 얼마나 활성화돼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일연구원의 최근 조사를 보면 2022년 공식 시장은 모두 414곳으로 2016년보다 3곳 느는 데 그쳤는데요. 하지만 시장의 이전과 확장은 활발히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시장이 위치를 이전하거나 또 확장하거나 하는 이제 이런 소위 건수로 본다면 그게 한 50회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시장의 활발한 어떤 내부적 움직임들은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최근에 나타난 현상들은 다 이전지가 대부분 중심 지역으로 이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시장이 창피한 영역이 아니고 국가 전체에서 나름대로 이게 이제 일상적인 이제 어떻든 공간이 됐다. 지역별 변화를 보면 평안도와 황해도의 시장들이 커지는 등 서해안 축이 여전히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반면 자연재해를 겪은 함경남북도는 일부 시장이 문을 닫거나 축소되는 등 주춤한 모양새입니다. 2000년 이전과 비교하면 그 차이는 더욱 뚜렷한데요. 평양의 경우 외곽에 위치하던 시장이 거주 밀집 지역 깊숙이 들어왔고 청진시 역시 대로변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됐습니다. 이전에 대한 그 결정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이제 수요를 찾아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수요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 그러니까 주민들이 많이 생활하는 곳으로 시장이 중심부로 들어가고 있다. 특히 이제 들어가는 과정에서도 가장 이제 중요하게 판단이 되는 부분이 접근성이 많이 좋아졌다는 거죠. 또 불법적인 장마당도 공식 시장으로 현대화해 당국의 관리 아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장의 지붕이 바뀌거나 그다음에 도색을 하거나 그다음에 울타리를 만들고 그다음에 또 이제 체계화라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시장이 주요 공간들을 찾아서 잘 정비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같은 시장은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과 그에 따른 경제 위기 속에 본격화했습니다. 식량 부족으로 배급제가 붕괴돼 생존을 위해 자연 발생적인 시장, 장마당이 만들어진 겁니다. 시장이 내 삶의 터전이고 원천인 거예요. 원동력이고. 시장에 가야만이 아이들을 공부시킬 수 있고 아이들을 밥을 이렇게 배를 걸키지 않게 식사를 해줄 수 있지만 그 어디 다른 데 가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는 거예요. 당장 먹을 식량을 구했던 장마당은 갈수록 그 규모가 커졌고 지역과 지역을 오가며 장사에 뛰어드는 주민도 늘었습니다. 함흥의 물건을 가지다가 해산에다 팔고 해산 물건을 병성에다 가지고 팔고 그러니까 서로가 유통을 하면서 그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돈이 되는구나. 국가가 굳이 주지 않아도 내절로 뭔가 하면은 머리만 쓰면은 살 수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거기서 점차적으로 터득하게 된 겁니다. 철도를 비롯한 공공수송 부문이 제 역할을 못하자 운송업에 뛰어든 상인들도 나타났는데요. 보안기관이나 이제 힘 있는 기관 차를 내가 대절을 해요. 뭐 거긴데 이제 기관장하고 말해가지고 내가 한 달을 이 차를 쓰겠는데 돈을 얼마 주겠다. 그럼 난 빈 차 껍데기하고 운전수만 내가 사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휘발유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이제 다 내가 요즘에서 이제 가는 겁니다. 2018년 촬영한 해산시장에서도 물건이나 사람이 빼곡한 트럭을 자주 볼 수 있었는데요. 물자 운송과 함께 지역을 오가는 상인들을 실어 나르며 이윤을 남기기도 합니다. 그 국가 철도망이라든가 버스 노선과는 다르게 굉장히 빠르고 그다음에 그 시간대가 굉장히 다양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각광을 받게 되면서 다른 곳에서도 계속 그런 이제 허가들이 났고 전국적으로 사실상 그런 민간 자본이 투여된 운송망이 운영이 된 거예요. 2008년 북한 시장은 또 한 번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집트 오라스콤 텔레콤의 투자를 받아 고려 링크를 세우고 3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에 나선 겁니다. 판매소가 곳곳에 생겨났고 상인들은 앞다투어 휴대전화를 사 적극적으로 이용합니다. 핸드폰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물자가 이동하는 정보를 갖다가 빨리 전달할 수 있고 또 가격 정보를 바로바로 형성하게끔 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의 실시간으로 이게 가격이 정보가 교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가격 정보가 전국적으로 동일해지거나 비슷하게 움직인다는 거는 전국 시장이 형성된다는 개념이거든요. 이제 휴대전화는 시장뿐 아니라 각종 상점이나 기업소 등의 물건 거래에도 없어서는 안 되는데요. 어제와 오늘 많은 사람들 속에서 전화가 오고 선전화 통보문을 통해서 음식들을 주문도 하고 예약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한 민간 연구단체와 북한 전문 매체는 휴대전화 가입 회선 수는 최대 700만 개, 운영되는 기지국은 1000여 곳으로 추정했습니다. 또 휴대전화 보급이 늘면서 민간 경제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반인들도 이제는 평양 기준으로 볼 때는 거의 다 보급됐어요. 뭐 평양에 젊은 사람들이 연애할 때 이런 말이 있는데 강아지도 있는데 나만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말도 유행할 정도로 뭐 이제 핸드폰 보급률이 평양 같은 건 엄청 많아졌다. 특히 시장에서 일하는 상인이나 사업가의 경우 여러 대의 휴대전화를 사용한다는 게 휴대전화 사업에도 종사했던 탈북민의 이야기입니다. 북한에서는 핸드폰이 다 통화 로그인이 되거든요. 보이부에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게 되면 거의 핸드폰 한 2~3대씩은 가지도 않죠. 한 대는 이런 뭐 친구들이나 가족끼리 뭐 일반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하고요. 그리고 뭐 다른 한 대는 장사 대방이나 뭐 짐을 받거나 그리고 물가 가격 알아볼 때 뭐 사용하거나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죠. 한편으론 경쟁을 촉진시키고 양극화를 부추긴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전국의 물건이 평준화가 되면서 저렴한 가격을 최대한 이제 대량으로 움직였을 때 이윤이 많이 남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본이 있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돈을 많이 이제 벌게 되는
그러한 사회가 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아직 북한 당국은 시장을 적극적으로 단속하거나 통제하기보다 관리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이는데요. 매일 이제 매 사람마다 이제 돈을 걷어요. 자릿세. 그러니까 그게 얼마인지 몰라요. 시장이란 그것도 우리가 좀 북한에 우선 큰 회사나 대기업이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딱 걷어지고 거기서 들어오는 수입이 장난이 아니에요. 하지만 북한이 코로나19를 이유로 국경을 봉쇄하고 시장 운영도 제한하면서 주민과 지방 경제에도 상당한 타격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장의 중요성을 충분히 아는 북한 당국이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좀 더 건물을 높이거나 아니면은 파는 물건을 좀 더 기능적으로 세분화시켜가지고 꼭 이 종합 공식 시장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시장 유통 영역을 만들어서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상당히 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소위 이제 국가가 세금을 상당 부분 수취해서 그걸 통해서 재정을 충당하는 그 구조가 상당히 더 구조화되고 더 좀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생존의 수단에서 경제를 이끄는 한 축으로 자리 잡은 시장. 핵과 미사일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이 시장에 더 큰 자율성을 줄지 아니면 지금까지의 흐름을 거스르며 시장의 힘을 빼려 할지 주의 깊게 지켜봐야겠습니다. 한국인들 식탁에 거의 빠지지 않고 올라오는 반찬을 꼽으라면 단연 김치일 텐데요. 그래서 남북한 다 김장하는 게 큰일이고 하나의 소중한 문화가 됐고요.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도 등재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언제부턴가 주위를 둘러보면 김치를 사서 드시는 집들이 적잖은 것 같고요. 특히 다 같이 모여서 김장을 하는 풍경은 갈수록 보기 어려워지는 것만 같은데요. 예영 리포터가 이번에 좀 특별한 김장 현장에 다녀왔다고요? 네, 충북 음성에 다녀왔는데요. 김장을 하는 분들도 특별했지만 이 김치도 좀 독특했습니다. 바로 탈북민들과 함께하는 김장 현장이었는데요. 이 김치가 남한 땅에서는 쉬이 맛보기 어려운 북한식 명태김치였습니다. 네, 지난주 저희가 요즘 북한은 코너에서 북한식 콩나물 김치도 전해드렸었잖아요. 네. 명태김치라 그러면은 명태를 양념으로 쓴다는 건가요? 네, 저도 생전 처음 맛을 봤는데요. 명태를 양념과 육수를 내는데 쓰더라고요. 북한 출신 주민들과 함께 이렇게 북한식 김장을 해봤는데요. 이 김치가 또 좋은 일에 쓰였습니다. 남북 통일은 식탁부터 이런 의미가 담겼던 훈훈했던 김장 현장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간밤에 살포시 눈이 내린 마을. 아침부터 배추를 옮기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하나 둘 쌓여가는 절인 배추와 군침 돌게 하는 양념. 절인 배추만 300포기가 넘습니다. 김치를 담그는 사람들은 남북한 출신 주민들입니다. 대부분 소금봉사회 소속 회원들로 충북 음성 지역 농촌의 부족한 일손을 돕거나 독거노인을 보살피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자원봉사 페스티벌에서 대상을 수상하고 받은 상금으로 이렇게 김장 봉사를 하게 된 겁니다. 오늘 뭐 눈도 오고 기온도 너무 떨어져서 손발도 시리지만은 어르신들께서 맛있게 김장을 드실 것을 생각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김장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화이팅! 날씨는 영하로 떨어졌지만 봉사의 온기는 훈훈합니다. 이날 담근 김치는 처음 들었을 땐 생소한 이름의 명태김치. 함경도 등 북한의 동해안 지역에는 명태가 많이 나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그래서 양념에 재운 명태를 김치소로 활용한다고 합니다. 과연 북한식 명태김치는 어떻게 만들고 어떤 맛을 낼지 저도 김장에 한번 동참해 보겠습니다. 명태김치는 어떻게 만들까요? 기본적인 양념 재료는 일반 김치와 비슷한데요. 고춧가루와 소금, 생강, 마늘 등이 들어갑니다. 주재료는 역시 명태인데요.
그럼 북한에서 명태를 사용하는 이유는 뭘까요? 명태는 기름기가 없어요. 단백질이라든가 담백한 맛이 일품이고 비린내도 또 크게 많지 않아요. 자, 이렇게 명태를 소금에 살짝 절여 하루 이틀 저온에서 숙성시키면 쫄깃해진 상태가 되는데요. 이를 잘게 썰어서 양념과 버무립니다. 육수도 비법으로 만드는데요. 명태 머리를 파뿌리와 무, 대파, 다시마와 함께 넣고 푹 고아주면 끈적끈적한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저희는 따로 풀을 안 써 넣어요. 이 육수만 해도 충분히 풀기가 나기 때문에. 저도 본격적으로 배추에 속을 넣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는데요. 근데 안에까지 이렇게 안에까지 하는 거예요? 아니 여기까지 골고루 발라줘야지. 알겠습니다. 이렇게요. 함경북도 무산에서 건너왔다는 김선여 씨. 자연스럽게 고향 생각에 젖습니다. 김장을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고춧가루도 이렇게 많이 못 발라요. 살짝 고추도 없고 고춧가루도 귀하고 다 돈이잖아요. 그런데다가 어떻게 명태를 열 수가 있어요? 뭐 였죠? 잘 사는 집만 였죠. 명태가 들어간 양념 맛은 어떨까요? 어때요? 상큼한 맛이 입안에 돌죠. 네. 이게 어머니가 시원하다고 했잖아요. 네, 시원하죠. 시원한 맛이 무슨 맛인지 한 번에 느껴져요. 입안에서 확 이렇게 미리 동태를 이게 숙성시켜가지고 이제 양념을 만들었기 때문에 입안에서 시원한 감과 향긋한 마음이 있죠. 이렇게 명태김치로 김장을 마쳤는데요. 마무리로 수육이 빠질 순 없죠. 북한에선 김장하는 날 수육 대신 다른 음식을 먹기도 한다고 합니다. 제가 시댁에서 왔거든요. 근데 고향에서는 이렇게 김장하는 날 떡을 해 먹어요. 거기는 고기가 흔하지 않으니까 고기는 먹지 못해요. 떡을 해서 동네 주민들 같이 김장을 하는 그런 수업들을 이제 되살려보네요. 여기에 또 다른 별미가 언감자떡인데요.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한 감자로 만든다고 합니다. 새까만 감자피에 김치와 양배추를 볶아 속을 채워 넣은 북한의 향토 음식입니다. 너무 맛있어요. 즐기죠. 이거 뭐예요? 즐기고 맛있죠. 와. 이런 거 어디가 못 먹어요. 진짜 새로운 맛인 게 이게 겉에는 진짜 떡처럼 쫄깃쫄깃하고 맛있는데 속은 또 매콤해요. 네, 중독돼요. 갓김치도 갖고 왔습니다. 맛있겠다. 네, 맛있게 드세요. 한국 거예요? 네. 마을 부녀회장은 이틀 전 전라도 특산물인 돌산갓으로 담근 갓김치를 접시에 냈습니다. 남북의 김치가 나란히 식탁에 올랐네요. 남북한 김치 대결. 맛있네. 그래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북한 김치는 정말 그 김치 그 본연의 맛이 느껴지고 그 배추의 아삭함이 너무 잘 느껴지는데 맞아요. 이 남한 김치는 양념이 딱 들어가면서 아 이게 김치다, 아 이 매콤하다, 반찬이니까 밥이 먹고 싶다 이런 맛이 딱 생각이 나요. 매콤하네요. 음식을 통일 벌써 됐네요. 맞아요, 어머니. 됐네. 남북한 김치에 밥 먹으니까 통일이죠 이게. 벌써 음식이 통일되다 보니까나 앞으로 뭐 우리가 금방 통일될 것 같아요. 통일은 식탁부터라는 말이 있죠. 오늘은 남북한 출신 주민들이 함께 명태김치를 만들며 식탁 위에 작은 통일을 이룬 날인데요. 이 정성 가득 담긴 김치는 이제 주인을 찾아갈 일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한가득 정성껏 만든 김장김치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체장애인협회에 전하는데요. 예, 많이 칼칼하고 아주 맛 좋은데요. 김치를 두둑하게 챙겨 들고 다음 행선지인 마을의 홀몸 어르신 댁으로 향합니다. 명태김치 맛을 처음 본 어르신은 엄지를 치켜 세우는데요. 맛이 어떻게 달라요? 달짝끈하네. 달짝끈해요? 우리 김치 좀 맵죠? 김치를 어떤 마음으로 만들었는지 그 의미도 함께 전달해 봅니다. 저희 어머니 아직 생존해 계시는데 못 드려요. 우리 엄마한테 해드린다고 생각하고 그거 마음으로 제가 해서 우리 엄마라고 생각하고 해왔어요. 그냥 이렇게 좋은 일만 하는데
어머니 만나면 더 좋은 일이 아니야. 어머니 만나면 좋은 일이지. 우리 고유의 음식 김치를 통해 벽을 허물고 마음을 나눈 김장 담그기. 이게 사실은 통일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거창하게 막 통일을 대단히 크게 뭔가를 크게 해결해야만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람 마음속에 사람이 들어갈 때 그게 통일인 거예요. 사람이 통일돼야지. 추억과 그리움을 소환한 명태김치는 이웃에 대한 온정의 매개체가 되고 식탁에서 만난 남북한 김치로 작은 통일을 이루어본 하루였습니다. 사랑하는 부모 형제. 마르코 팀은 1970년 대회를 계기로 처음으로 월드컵에 참가팀입니다. 크로아티아 팀의 공격수 4번 베리시치 선수의 찬호키는 문제 없이 지나갔습니다. 벨기에 팀의 책임 감독은 마르티니였습니다. 포르투갈 팀은 멕시코 팀과 대전했는데 11m 볼차기를 레반도프스키가 해서 실패했습니다. Croatia, Хорватия. 북한이 2020 도쿄올림픽 불참으로 국제올림픽위원회로부터 받았던 징계가 곧 끝나서 2024 파리올림픽엔 출전 자격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올림픽이든 월드컵이든 모두 스포츠를 통해 지구촌 우정과 평화를 이어가자는 잔치인데요. 북한이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도발로 이런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네, 서울에는 지난달 29일 첫눈이 내렸는데 평양엔 지난 3일에야 첫눈이 내렸습니다. 지난해보다 20여일 늦었다는데요. 평양 시내가 온통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 영상 전해드리면서 오늘 남북의 창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